좋다. 오늘은 내가 물러난다. 대신 내 놈들 이름, 얼굴, 계급 다 기억했다. 다시 올 땐 숨통부터 조일 거다. 칠흑 같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 47살.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저씨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때 묻은 운동화, 며칠째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차가웠고 그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완료라고? 도연의 손에는 하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공식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 정상 완료. 하지만 그날 그의 딸 태희는 면회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병사는 아버님 면회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딸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도연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그 섬뜩한 기운 말입니다. 부대 초병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죠. 아저씨 여기 왜 어슬렁거려요? 혹시 간첩 아니에요? 한 초병이 동료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했어요. 이 복장으로 면회라니 우리 부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초병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아버지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초병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바라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좋다. 오늘은 내가 물러난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내며 초병들의 귀에 꽂혔어요. 대신 내 놈들 이름 얼굴 계급 다 기억했다. 다시 올 땐 숨통부터 조일 거다. 초병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뭔가 큰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결코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도연의 뒤로 부대 정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분노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군대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만약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집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태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태희의 모습이 지금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도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온 면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큰딸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5살인 서연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어두운 아빠의 표정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연은 아빠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의 어깨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언제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태희한테서 연락 왔나? 도연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태희에게서 이상한 메시지들이 계속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희가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나 절실했어서 서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아직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는 태희의 메시지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 개처럼 짖으라고 해. 명치 맞고 기절했어.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빠까지 욕먹을까봐 무서워.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동생이 군대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태희의 간곡한 부탁을 어길 수도 없었고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생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말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도연의 부름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라. 아빠는 바보가 아니다. 도연의 눈빛이 서연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거짓말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빠. 정말 아무것도.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말이에요. 서연은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더 조용히.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 안에서 담배를 한 대 물고는 부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형을 파악했죠. 30년 가까이 군에 있었던 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부대의 담장 높이 철책의 상태 CCTV의 위치까지. 도연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전을 계획하는 군인처럼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도연의 직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딸이 면회를 거부할 리 없었거든요. 태희는 아빠를 무척 좋아했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도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닐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아빠와의 만남을 피한다. 말이 안 됐어요. 부대 정문 앞에서 도연은 다시 한번 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면회 완료. 하지만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보통 면회 완료 서류에는 면회 시간, 면회자와 피면회자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냥 도장 하나만 달랑 찍혀 있을 뿐이었어요. 이놈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 도연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오늘 오전에 온 메시지는 더욱 심각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한계야. 죽고 싶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생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문을 똑똑 두드리자 안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도연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죠. 아빠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얼굴이야? 도연이 서연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아빠, 태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도연의 펜이 멈췄죠. 그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뭔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태희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개처럼 지질해요. 명치 맞고 기절했대요. 서연이 메시지를 읽어주는 동안 도연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니 결국에는 무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메시지를 다 읽은 도연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언제부터?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바라봤죠. 그의 어깨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태희가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좋아. 도연이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건 내가 처리한다. 그리고 서연아. 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놈들이 장례식 밥상을 차린 거다. 도연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연은 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태희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었죠.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던 그에게는 여전히 쓸 수 있는 연줄들이 있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새하얀 벽과 차가운 바닥 그리고 조용히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 도연은 의무과를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태희는 어디 있어? 의무과에 도착한 도연이 당직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교는 도연을 한번 훑어본 뒤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허름한 차림의 도연을 우습게 본 것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환자?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한 단어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내 딸이 왜 환자야?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장교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무슨 사고? 도연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장교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훈련 중 부상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폭발하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장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받고는 결국 입을 열었죠. 그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도연은 장교를 밀치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어요. 마치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보라색 멍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죠.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어요.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하지만 그 조각상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훈련 사고라고? 도연이 뒤따라온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도연의 차가운 기운에 압도되어 두려운 듯 뒤로 물러섰죠. 저희는 진료만.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에게서 느껴지는 살기가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의사로서 진단을 내려봐. 이게 사고냐 폭행이냐? 도연의 질문에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복적인 구타의 흔적입니다.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사고라고 보고했어? 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입 다물면 공범이다. 오늘부터 넌 내 증인이다. 도연의 말이 의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부대로 돌아온 도연은 곧바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본 병사들이 수군거렸죠. 저 아저씨 뭐야? 또 민원인 같은데? 요즘 부모들 진짜 오바야. 병사들은 도연을 그저 평범한 민원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도연은 병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 문 앞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오명현 중령이었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한번 후려봤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명현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름한 도연의 차림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어요. 내 딸 강태 얘기하러 왔다.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 병사 말이군요. 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훈련? 도연이 오명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한 단어에 담긴 분노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훈련이라 쓰고 폭행이라 읽는구나. 도연의 말에 오명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내 딸을 개처럼 짖게 만든 게 훈련이면 오늘부터 내 놈들은 내 사냥감이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명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지금 위협하는 겁니까? 오명현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위협? 아니다. 선전포고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위협적이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내 딸 면회 거부한 이유, 병원에 보낸 이유 다 알고 있다. 이제 선택해라. 순순히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파헤칠 것인가. 도연의 말에 오명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원만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신력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명현이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정신력? 좋다. 내 정신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마. 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건 내 딸이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다. 개처럼 짖으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명치를 맞고 기절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도 정신력 문제인가? 도연이 휴대폰 화면을 오명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명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군병원 진단서다. 반복적인 구타 흔적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도 정신력 문제인가?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오명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면회 완료 서류다. 하지만 내 딸은 면회실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허위 보고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오명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변명할 건가? 이 모든 게 정신력 문제라고 할 건가? 도연이 오명현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오명현은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희도 모르는 일이. 모른다고? 부대장이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도연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좋다. 내 놈들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구나.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술렁거렸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번호판이 특별한 차였어요. 군 간부들만이 사용하는 특수 번호판이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뭔 차야? 번호판 좀 봐봐. 뭔가 높은 사람 차 같은데? 어제 그 아저씨랑 관련 있나? 그들의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거든요.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허름한 차림과는 전혀 달랐죠. 군 정복을 빠짐없이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바지,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위병소 초병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그들이 조롱했던 그 시골 아저씨가 소장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례. 초병 중 한 명이 부랴부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위험이 넘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어제 간첩이라고 했지? 도연의 목소리가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병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병사가 겨우 말을 짜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어요. 도시락 든 아빠가 돌아왔다고 했지? 오늘은 장례식 상주로 왔다. 도연의 말에 초병들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은 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연이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복도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알려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도연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경례를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에게도 답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갔죠. 전 부대원 대강당 집합. 도연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대강당은 금세 부대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단상 위에 선 도연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그는 마치 전쟁터의 장군 같았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딸 강태 이등병 사건에 대해 말하겠다. 도연의 첫 마디가 대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늘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았죠. 첫째, 면회 거부. 도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서류가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여기 보니 면회 완료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내 딸은 면회실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허위 보고다. 대강당 뒤쪽에 앉은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어요. 둘째, 가혹행위 은폐.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태희의 메시지가 떠올랐죠.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개처럼 짖으라고 했다. 명치를 맞고 기절했다. 이게 훈련인가? 도연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자신들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강당 뒤쪽에서 김상혁 상병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태희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셋째, 의료진 조작. 의묵과 장교가 벌벌 떨었습니다. 어제 도연과 만났던 그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 딸은 중환자실에 있다. 온몸이 멍투성이다. 그런데 이를 훈련 사고라고 보고했다. 의료진을 매수한 것이다. 도연의 말에 대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조작이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넷째, 조직적 은폐.
이번에는 오명현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명현은 도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 부대 이미지가 내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희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그 사진이 떠오르자 대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훈련의 결과다. 사진 속의 태희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보라색 멍이 가득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된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죠. 이것이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김상혁 상병 앞으로 나와라. 도연의 명령에 김상혁이 다리를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다 말해봐. 그건 훈육이었습니다. 신병이라 정신을 차리라고. 김상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훈육? 도연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대강당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몸으로 차렷 자세 시킨 것도 훈육이고 개처럼 짖게 한 것도 훈육이고 고양이 소리 내게 한 것도 훈육이라는 거냐? 도연의 질문에 김상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폭행한 것도 훈육인가? 명치를 때려서 기절시킨 것도 훈육인가? 김상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오명현 중령도 앞으로 나와. 오명현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했나?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변명하지 마라. 도연이 오명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나? 부하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부하를 지키기는커녕 가해자를 비호했다. 오명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내 놈들은 이미 끝났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김상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혁. 그의 이름을 부르는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김상혁이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에게 개처럼 짖으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 그건. 대답해. 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강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재미있었나? 20살 어린 딸을 굴복시키는 게 그렇게 즐거웠나? 김상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좋다. 이제 내가 그 기분을 느껴볼 차례다. 도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전 부대원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대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도연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통화는 헌병대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감찰본부 김준석 본부장인가? 나 강도현이다. 대강당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경악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라니 이건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응, 그 사건 말이야. 증거 다 확보했다. 지금 당장 와라. 그리고 언론사들도 함께 데리고 와. 통화를 끊은 도연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SBS 김 기자? 나야 강도연. 기사 쓸 거리 하나 줄게. 군 가혹행위 은폐 사건이야. 지금 당장 와.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도 함께 데려와. 오명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언론까지 개입하면 이제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세 번째 전화는 군사법원이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인가? 긴급 구속영장 발부 요청한다. 피의자 5명 혐의는 가혹행위, 폭행, 은폐, 허위보고다. 네 번째 통화가 진짜였습니다.
헌병대 수사대장인가? 강도현이다. 지금 즉시 출동해라. 구속할 놈들이 대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인가? 긴급사안이 있다. 국정감사 소집 요청한다. 통화를 모두 마친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을 둘러봤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도연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김상혁,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하나씩 재현해 보겠다. 도연이 김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상혁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내 딸에게 흉내를 내라고 했지? 자, 해봐. 그럴 수는. 안 할 거야? 좋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곧 여기 올 것이다. 그때 내 얼굴과 이름이 전국에 방송될 거야. 군대에서 여성 후배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김상혁 상병이라고 말이다. 김상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딸에게 사과하고 내가 한 짓을 고백할 거냐? 김상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태의 이등병에게 개소리를 내라고 강요했고 알몸으로 차렷 자세를 시켰고 명치를 때렸습니다. 김상혁의 고백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경악했어요. 오명현 중령. 이번에는 오명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은폐한 이유를 말해봐. 부대 명예를 지키려고. 부대 명예?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부하를 짓밟고 지키는 명예가 어디 있나? 내가 지킨 건 명예가 아니라 내 자리였을 뿐이다.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헌병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습니까? 은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부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연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폐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침묵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헌병들이 김상혁과 오명현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김상혁 상병 강태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오명현 중령 가혹행위 은폐 및 허위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을 찬 김상혁이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선임들이 시켜서. 변명은 재판정에서 해라. 도연의 차가운 말에 김상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카메라들이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 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여기 섰습니다. 내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 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장병들의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을 지켜줄 제도가 있습니다.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위병소에서 도연을 조롱했던 병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소장님은 진짜 아버지셨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애송이들아. 울 시간에 반성이나 해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차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하지만 그 지옥을 견디고 나면 너희도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언론사 중계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대강당에는 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빈 대강당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딸이 당한 고통은 이것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희가 깨어났어요. 그날 밤 도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태희를 바라보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태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분노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미안함과 사랑이었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의 태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받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제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태희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도연을 불렀고 그는 달려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태희는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걱정하지 마. 도연이 태희의 침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태희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내 고통은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앞으로 군이 두려워해야 할 이름은 내 아버지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희는 아빠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도연이 태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두 부녀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서연도 달려와서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한 달 뒤 태희는 완전히 회복되어 전역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아마도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였을 겁니다. 그 사건은 정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많은 부대들이 변화를 시도했고 비슷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혁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혹행위, 폭행, 모독 등의 제목으로 5년의 실형이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오명현과 다른 간부들도 모두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군인 경력은 완전히 끝났고 사회에서도 냉대를 받았어요. 은폐에 가담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에서 도연을 조롱했던 병사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도연이 선처를 부탁해서 경미한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변했어요. 도연은 태희와 함께 예전처럼 낚시를 다녔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대화를 나누는 부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그 끔찍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태희가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빠가 너무 차가워서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죠. 아빠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다. 그게 아버지라는 존재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태희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죠. 이제는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연도 합류해서 가족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어요. 태희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새들까지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무 완료라고 적힌 파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태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면회 완료.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 거짓 기록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도연과 같은 용기와 사랑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연은 파이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아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태희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몇 주 후 도연은 군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가혹행위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태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해서 군 상담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아빠, 저도 아빠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태희의 말에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딸이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가혹행위 근절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되었어요. 태희 사건은 정군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군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매주 주말마다 태희와 서연과 함께 낚시를 가거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셋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태희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진실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태희가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고통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는 희망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거대한 조직의 벽을 무너뜨린 이야기였습니다. 면회 완료. 그 거짓 기록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차가운 복수보다도 더 뜨거운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